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가결 시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될 수도 있는 그 운명이 오늘 가려집니다.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부결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겁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결과 발표될지 잠시 후에 전망해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약속한 약속을 지키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결표 움직임도 있습니다. 28표 이상의 이른바 반란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데 친명계에서는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 이런 압박도 나오고 있는 상황. 과연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SOS. SOS. 동아일보 3면 기사 함께 보시죠. SOS는 구조 요청인데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 대표가 표결을 하루 앞두고 체포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직접 요구했습니다. 말바꾸기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의총 2시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두 번째 입장 번복 사례가 됩니다. 과연 오늘 표결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직격 한겨레 신문 4면입니다. 윤 대통령이 북러 군사 거래를 직격했습니다. 유엔 기조연설을 했죠.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를 넘어 한국 직접 겨냥 도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의혹. 경향신문 5면이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증여세 비상장 주식 미신고, 재산 의혹 못 푼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 야당을 중심으로 재산 누락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반전. 조선일보가 오늘 신면에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미향, 결국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마저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혐의가 모두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기소 3년 만에 이루어진 항소심 판결 내용 잠시 후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분신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운명의 날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자칫 당대표 구속으로도 이어질지 모를 오늘의 결과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를 앞두고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결을 직접 이 대표가 병상에서 호소한 건데 뒤집어진 약속, 병상 읍소의 영향력, 그 결과는 오늘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이 대표 연설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호기롭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긴 장문의 글을 공개한 건데 2년이 넘도록 300번 넘게 압색하는 탈탈 털렸다. 나온 것은 없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으로 악용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라며 직접적으로 이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에 방탄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불체포 특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뒤집은 건데요.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 대표가 약속을 했는데 어제 글에 따르면 이 가결될 땐 큰일 난다라며 오히려 부결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말 바꿀 거다. 아니 6월 19일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작 소환을 받고 나서는 또 단식을 시작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것이 다 이러한 체포영장이 그 체포에 대한 뭐 이러한 좀 위험 때문에 그렇다는 인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현실화되는 것이고요. 그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죠. 그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석 달도 안 된 그 시점에 뭐 이런 약속을 저버리고 그 오히려 본인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결국은 오늘 이루어질 영장 그 이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앞두고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의 반대표를 던져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는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국민 거짓말이다. 대국민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고 또 개딸률도 지금 또 동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단식에 이어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 내에서도 또 동정론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부결이 되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게 체포 동의안 가결이 구속영장 발부는 아니거든요. 예. 그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다. 증거 검찰이 증거도 제시를 못하고 있고 소설과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영장을 어느 판사가 발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무고함을 법정에 가서 밝히시고 떳떳하게 기각이 되는 것이 이것이 공당의 대표로서의 저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큰 유감을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은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의 의견을 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사실 뭐 저희 돌직구쇼의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단식 초반에 여러 가지 이게 결국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어떤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 두고 보라. 이 대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약속한 대로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갈 것이다. 두고 보라 라면서 사실 전재수 의원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언장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대표가. 부결을 호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역시 이재명 대표답다.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특히 이제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검찰에 제시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장 범죄 사실에 보면 진술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가 막 아주 나열돼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사실은 본인의 지은 죄랄지 네.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검찰도 아니고 본인이에요.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검찰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단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어떤 동정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말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체포 동의안만 관련해서 뭐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그러면 적어도 저렇게 단식하는 과정에서 동정을 받았으면 본인이 조용히 있었으면 사실은 동정론에 의해서 부결이 됐을 텐데 예. 이제는 저렇게 SOS까지 쳐서 부결이 되면 또 말 뒤집기, 거짓말 이런 논란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했음에도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건 엄청난 이제 민주당에도 치명적이 되는 거고 본인한테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는 뭐 생명이 거의 단축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제 관련된 질문인데 사실은 이 대표가 이 체포 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뒤집지 않고 가만히 계셨더라도 친명 의원들이 강하게 지금 부결을 몰고 가고 있었는데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부결을 호소한 이유는 오늘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일종의 어떤 불안감도 작용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됐으면 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으면 저런 SNS를 올렸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결될 수도 있다. 그럼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사실은 부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저런 내용의 글을 올렸겠죠. 왜냐하면 저 내용 올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국민 앞에 그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정치 수사를 할지라도 영장심사 받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은 조작된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심사 받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되면 구속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때 말하고 그런 것들 안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린 글을 봤더니 이분이 단식한 분이 맞나? 왜 이렇게 글을 잘 써요? 이거 사실은 맨정신을 가져도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글은 아니거든요. 정말 글이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의 의견인데 그럼 한민수 대변인께 바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말을 바꿨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제목은 이재명 말 바꾸다라는 건데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이었는데 지금 이거 뒤집은 겁니까? 일단은 저는 참 그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정 악재라고 할 수 있죠. 난제가 쌓여 있었죠. 다 열거하면 시간이 아마 1시간도 다 갈 겁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해군 병사, 해병대죠.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뭐 굵직굵직 작은 문제만 해도 홍범도 장군의 역사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정기국회 영장으로 현재로서는 묻혀 있지만 그런 생각합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길게 속일 수 없습니다. 다 국민들이 보신다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6월에 교섭단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한 뒤로 검찰은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7월부터 8월 말까지.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제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방탄이냐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은 공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여전히 계속 국회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회를 민생국회 열어도 방탄국회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지 말고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셨지 않습니까? 윤핵관의 마태형 권성동처럼 해라. 국회 열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검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서 영장을 끝까지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하니까 단식 중인 사람을 2번이나 불렀어요. 한 번은 2시간도 조사 안 하면서. 그렇게까지 모욕을 주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영장을 쳤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야당을 올가맨 거죠. 이재명 대표를 올가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겠습니까? 부결시키라는 여론조사가 갈걸보다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는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 가지 보면은 어제 입장문에서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기간에
다시 영장을 쳐라. 그럼 내가 가겠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은 영장을 설명하러 또 나와가지고 지난번처럼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욕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정치인 이상의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 상태로서는 국회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제 입장문, 본인의 입장을 또 밝힐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불가피하게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으로 들리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도 이재명 대표가 이 부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단식의 명분이 퇴색됐다라고까지 한겨레 신문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지현 의원님. 저는 이제 그 비회기 중에 영장,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스케줄에 사실은 피의자가 따라가는 거죠. 피의자가 이때 영장 청구하라고 해서 검찰이 딸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왜 비회기 중에 안 쳤냐 이런 것은 수사가 그대로 제대로 안 됐던 거고 이재명 대표가 또 소환 오라 그러는데 또 안 나가신 적도 있거든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나한테 맞춰서 검찰이 수사하고 영장 청구했어야 되지. 이러한 정말 특권 의식의 저는 반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진심은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6월에 대정부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셨을 때도. 근데 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딱 들었던 게 뭐냐면 지난 대선 때 그 대구 경북에 가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예. 그랬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루아침에 발을 바꿨거든요.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고 했더니 야 국민들이 그거 내려놓는 줄 알았더라. 저는 정말 그렇게 아예 진정성이 없이 그냥 내지르는 식으로 그때 국민들 앞에서 예. 연설하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식을 시작하셨을 때 분명히 사직생으로 시작하신다 그랬거든요. 저는 사직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생직사로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잡혀가게 됐으니까 불체시켜줘.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직생으로 가야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도 미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폐기하고 그걸 버리고 생직사에 지금 길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과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상당한 그런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표결 하루 전에 본인이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으면서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도 결국 이 단식의 명분이라는 것이 본인의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오늘 사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매 변호사님. 지난번에도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대선 기간에 약속했지만 결국엔 약속을 저버렸고 이번에도 불과 지난 6월에 정치 수사지만 불체포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했지만 표결 하루 앞두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남긴 글을 보고 다소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당혹스러웠다. 예,
그 약속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주장을 내어놓는지 자세히 그 내용을 보기도 했는데 예. 비회기 기간 중에 충분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고 이는 야당을 갈라놓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으셨던데 뭐 일근 들을 만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약속이라는 큰 부분의 선행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뒤집는다는 본질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중도층 이탈을 감수하셔야 할 것 같고 저조차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 내용이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는 그냥 분명해 보이고 정치인 이재명이 약속 위반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어려운 난국은 헤쳐나가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 같은데 그 판단에 대한 후속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 오늘 제목도 이 대표의 이 글과 관련해서 군색하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표현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당장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단식의 목표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들어보시죠. 단식 때문에 건강까지 악화되었다면서 이런 말 할 기운은 남아있긴 합니까? 그토록 많은 사법 리스크에도 굳이 당대표직에 집착한 것도 단식을 한 것도 종국의 목표가 체포 동의안 부결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한 셈입니다. 이럴 거면 왜 불체포 특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본 회의장에서 뜬금없이 왜 목소리를 높여가며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이전에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표의 말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황당무계하고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응당 기각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십시오. 한민수 대변인님, 그럼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약속을 뒤집었을 때에 올 비판을 다 예상했을 텐데 그런 비판을 감내하고서라도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영장실질심사에 갔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대표께서도 보신 겁니까? 그렇게 믿는 국민들하고 지금 22일째 단식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진들도 여러 차례 너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권유를 하고 진짜 목숨을 건 단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공격들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치 수사를 더 이상 안 받고 재판을 안 받는 걸 오해하시는 국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한 그냥 재판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재판 받고 6번째 소환 받는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한 번도 소환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거부한 적이. 소환 날짜를 협의했지요. 자꾸 그런 얘기들 여당이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른 분을 떠올립니다. 대통령 근처에 계시는, 옆에 계시는 분. 그러면 손해일 거예요. 그분은 소환 조사건커녕 아무 조사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계속할수록 손해 볼 것 같다는 얘기 드리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16일 날 민주당이 마라톤 비상의원총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단식을 중단을 권유하고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추진을 결의하면서 제3항에 그런 얘기를 냅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문재인 정부 전 정권이죠. 전 정권 죽이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의를 내놓고 지금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겠습니까? 방탄이라는 비판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가결이 이루어졌을 때 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렸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 존중 또한 뭐 좀 전에도 우리 박 변호사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으면 그 또한 이재명 대표와 우리 민주당이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의 후폭풍과 약속을 저버렸을 때의 방탄이라는 비난의 무게를 이 대표가 판단하고 측정하고 판단했다라는 해석일 텐데 글쎄요. 이 많은 국민들의 이 비판 여론이 어느 정도일지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진중권 교수 시사평론가는 아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SNS 글인데요. 표결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약속을 바꾼 이유, 말을 바꾼 이유는 바짝 쫄았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다면서 판사 앞에 왜 못 가느냐. 구질구질하다. 뭐 이런 격양된 표현까지 썼습니다. 가면 구속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바꾼 거다라고 진중권 교수는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잠시 후에 우리가 영장 기재된 혐의 그리고 이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박도 함께 보도하긴 할 텐데 이 대표도 이제 법률가잖아요. 영장실질심사에 갔을 때 왜냐하면 이 체포동의안이 표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지금 안 받겠다라는 건데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본인이 구속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했겠죠. 그런데 제 추측이에요. 지금 자꾸 그 민주당은 회기 비회기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회기 비회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 연설할 때 비회기 때 영장 청구 들어오면 불체포 특권 나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비회기 회기가 왜 중요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교섭단체 연설했을 때는 백현동, 대북송금 이거 증거 없어서 나 어떻게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 부분을 이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돌아가는 거 보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는 거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자기 자신의 증거를 굉장히 검찰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섭단체 연설 때 이미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후의 방어 방법이 저는 단식이었다고 봐요. 그 단식했죠. 단식해서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속 가능성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차 영장 청구 말고 2차 영장 청구에서 백현동이랄지 그다음에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네. 특히 기업과 정치의 유찰, 그다음에 토착 비리 이런 범죄 혐의 자체가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정치 역사에 있어서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300번 압수했다고 하는데 이 큰 사건을 하는데 어떻게 300번 압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윤관석 의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윤관석 의원의 범죄는요.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돼 있죠? 구속돼 있잖아요. 혐의 다 부인하고 진술밖에 없다, 녹취록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또 관련자들, 측근들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어떤 연관성 있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 그러면 본인이 제가 볼 때는 감지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는데 포기하고 법원 가면 구속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 그러면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최후의 이제 방패로 단식하면서도 뭔가 불안해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해서 이걸 좀 확고하게 만들어 놔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 SNS 글이 나오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후폭풍, 역풍이 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장, 그러니까 언론에서 체포영장들을 여러 매체가 지금 경쟁적으로 취재해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혐의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보니까 이 대표도 이 구속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말을 바꾼 거다라는 게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인데 한민수 대변인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표도 이제 영장 내용을 보셨을 텐데 근데 좀 전 같은 얘기를 그냥 본인 생각인데 다 해도 관계 없습니까? 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윤관석 의원을 비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의혹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죄가 그냥 훨씬 중하다. 단식은 내가 보니까 이거는 저걸 안 가기 위해서 한 거다. 이미 혐의는 다 드러났다. 글쎄 우리 법률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런 얘기 막 단정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번째는 그러면 수사를 이렇게까지 검찰이 2년을 하고 압수수색 300번이고 400번 가까운데 그게 정상입니까? 그럼 경기도청에 가가지고 쟤는 아마 세 분 다 법조인이니까 그 출장 압수수색 들어보셨어요? 23일 동안? 경기도청에 가서 23일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아니고 김동연 도지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김동연 도지사의
PC를 압수수색 해옵니다. 예. 그게 정상으로 보세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합니다. 특수부 출신에. 예전에 야당 대표를 할 적에 굵직굵직한 사건은 2달이면 끝난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2년 동안 이재명 대표 수사하다가 정권 교체한 걸로 끝날 생각이냐?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까지 실탄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제대로 수사했고 그렇게까지 많이 했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혀보세요 좀. 아니 무슨 때만 되면은 영장 치겠다, 때면 되면 소환한다. 그런 거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아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주장하는 거 말씀대로 단식이 그렇게까지 아주 본인의 무슨 뭐 체포동의안을 피해 그랬다면은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단식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하십니까? 현 정부가 많은 무능과 무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네. 자, 김관선 변호사님의 의견과 또 한민수 대변인의 반박, 공의다 저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표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숫자로 좀 저희 계산해봐야 될 것 같고, 친명계 입장과 비명계 기류,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는 무채색 의원들, 민주당의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의원들의 의중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광원 원내대표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내의 전반적인 기류는 어떤지 박광원 원내대표의 말에 힌트가 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시죠.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란 들어보지 못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를 기다려서 노골적으로 검찰이 정치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평범한 국민도 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참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검찰을 앞세우고 감사원을 수석 삼아서 독재와 폭정을 일삼는 이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서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일단 지도부가 전하는 그 대체적인 기류는 부결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친명 의원들, 비명 의원들 모두 다 취재를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막상 표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인데 진짜 가결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부결일 텐데 장담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직접 제가 취재를 통해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론으로 만약에 부결을 정하게 되면 방탄정당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가결해달라고 나서면 당이 쪼개진다라는 일종의 딜레마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 표결,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것이 방탄단식이냐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둥 뭐 이런 식의 그 민주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 봐 역시 방탄이었어라고 하는 걸로 낙인 찍히게 되겠죠. 박광원 원내대표가 부결되면 방탄이요, 가결되면 분열인데 민주당을 올가미에 넣으려고 하는 그 정치적 수인데 결코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가결표를 해달라. 그런 그 분열에 빠질 거 없죠. 그럼 오늘 표결에서 몇 표가 나와야 부결이고 몇 표가 나와야 가결인지 그 기준선을 좀 먼저 한번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 한번 보면 일단 국민의힘 전원, 정의당 전원, 여권 성향 의원 전원 합쳐서 다 합치면 119명. 체포안에 찬성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295명 예상되는데 과반선은 148석이에요. 148표. 민주당 전체 167명의 야권 성향표 9표까지 치면 176표가 민주당과 표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29명, 민주당의 29명 내지 28명이 이탈을 해서
찬성표를 던질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상황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295명.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입원 중, 윤관석 의원은 구속 중, 박진 의원은 지금 장관이기 때문에 해외에 가 있기 때문에 요 3명을 뺀 295명이 오늘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 그러면 28명, 최소 28명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은 표결될 수도 있는 상황,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민주당에서 28, 29표가 반란표를 던지면, 이탈표를 던지면 가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1차 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인데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였어요. 한 표 차! 무효가 11표, 기권이 9표. 한 표 차, 한 표 차. 하지만 과반을 못 넘겼기 때문에 찬성이 한 표 많았지만 과반을 못 넘겼기 때문에 부결됐어요. 그때 저희들이 추정하기론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은 달라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은 달라요. 하지만 똑같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1차, 2차인 셈인데 지난번에 저희 추측대로 만약에 31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가결이 되려면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명, 비명 모두 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처럼 31명의 반란표, 이탈표가 나온다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게 되는 셈이거든요. 자, 오늘 어떻게 될지 얘기 좀 나눠보죠. 먼저 장경태 최고위원은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40명은 부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가결한다라는 쪽이 한 20여 명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장경태 의원조차도 140명에 대해서만 부결. 그러면 한 27명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친명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비명계의 의견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는 아침마다 직접 김진의 앵커가 모닝콜을 거는 코너가 있죠. 이른바 김진의 모닝콜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의 모닝콜 찬스를 오늘 저는 앞서서 이제 친명 의원들의 기류를 살펴봤으니까 비명계 중진 의원에게 모닝콜 전화를 지금 걸어서 과연 오늘 표결의 비명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의 모닝콜입니다. 예, 오늘 김진의 모닝콜은 비명계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에게 모닝콜을 걸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제가 말하는 동안 전화를 걸었을 텐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진 앵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모닝콜입니다. 네, 잘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표결 하루 앞두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안 좋죠. 자기 모순이고 그 자기 당척에 빠진 그리고 당을 그 방탄 정당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그냥 가둬두는 좀 아주 지혜롭지 못한 그 언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안 좋다. 아주 지혜롭지 못한 언동이다. 강한 비판의 말씀인데 현재 당내의 전반적인 기류, 친명 쪽에서는 부결이 훨씬 많다라는 쪽인데 비명계 의원들 기류는 어떻습니까? 뭐 어느 쪽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반반입니다. 반반? 그러니까 가결 반, 부결 반, 반반. 가능성은 반반. 네네. 왜냐하면 언론에 알려진 대로 뭐 단식 때문에 동정이 확산이 돼서 동정론이 확산돼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이다. 친명계 의원들의 이야기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결과는 반반을 예상하셨는데 친명계 쪽에서 한 혁신위원이 만약에 가결 던진 비명 의원이 있다면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라는 말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다. 그게 뭐 색출한다는 것이 무슨 히틀러 시대 때 나치 시대 때 무슨 뭐 기독교 신자들 색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대명천지 그 민주화된 세상에서 색출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아마 이성을 잃은 몰상식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같은 어떤 이 친명계 쪽의 압박 그리고 개딸 강성 지지자 중에서는 이른바 뭐 살생부까지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따 표결 때는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살생부는 민심이 만드는 거지. 뭐 일부 이그러진 강성 당원들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잘못된 행동이다. 강한 비판의 말씀 주고 계신데요. 의총 때 비명계 의원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번 표결과 무관하게 대표직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당이 수렁 속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사태가 다 예상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그 수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상민 의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모니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의 모니콜이었습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도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노웅래, 또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의원 때도 그랬죠?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의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이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과 이 대표와 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시각 차이가 워낙 커서 벌어지는 일종의 간극 차이일 텐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이 보고 있는 영장과 진실, 과연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검찰이 이번 체포 영장에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멘트도 담겼다라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구속영장 청구서, 진실에 협조한 많은 하급 공무원이 사건 관련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 이후 각종 불이익 보복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자, 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하급 공무원들이 관련자들의 어떤 극단적 선택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다라며 이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검찰은 영장에 강조했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수민 변호사님, 이 검찰의 영장에 어떤 관련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극단적 선택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 같아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통상은 구속 필요성으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두 축으로 하지만 이를 보강하는 여러 사유들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들, 예를 들면
피의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던가 중요 참고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실제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영장 전담 판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은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혐의만 소명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검찰은 현직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에 비춰봐서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에 방점을 두고 있고 나아가서 중요 참고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하지 않던 참고인들이 검찰 단계에서 그 보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각종 진술을 쏟아냄으로써 사건의 실체관계가 밝혀졌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앞으로도 각종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피의자도 상당 부분 반박을 해야 하는데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속 필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단식 중입니다만 서면 형태로서 주변인들의 사망은 자신과 무관하고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점도 충분하게 지적하여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야 할 근거로서 상당 부분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이 이 부분 문제를 제기한 이상 피의자로서도 이 부분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어느 정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응당 그 부분 준비도 이미 착수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두 분 의견,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볼 텐데 먼저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검찰이 이런 어떤 관련자들의 극단 선택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검찰이 쓰고 있는 논리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까 많은 이 진실에 협조하고 있는 하급 공무원들이 자꾸 이 대표 관련자들이 뭔가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그래서 수사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는 구속해야 된다라고 지금 검찰이 지금 강조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뭐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FC 사건에서 이제 관계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죠.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도 뭐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있고 물론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뭐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건 아닙니다만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 성남 FC 사건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되는 사건들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배제하지 못하지 않냐. 이제 이러한 좀 취지로 이러한 문구가 이제 기재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다른 것보다 저는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좀 말이 계속 좀 오락가락.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변호인도 지금 사임하게 하고, 그리고 또 부인이 뭐 막장 드라마처럼 그렇게 또 법정에서 소란 행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판사를 지냈던 저로서는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고요. 그런 광경에서 누군가 중요 참고인이 입막음을 하려는 그러한 적극적인 시도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 영장에 좀 일부 담긴 거 아닌가 싶고 사실 그러한 것을 더 나아가면 뭐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이게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참고인이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이 진실을 말을 못하게 하고 아니면 꼭 적극적인 증거 조작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오늘 물론 영장 이것은 이제 영장 청구 여부를 이제 판사가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점도 저는 무척 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 중대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영장 청구되는 것은 지금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이게 특가 이제 그 배임 대권도 있고 특가 뇌물 사건도 있는데 이것은 범죄 그 액수 영장에 청구된 것으로 봐서는 이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이제 범죄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된 영장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어쩌면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을 언급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민수 대변인 그러면 이번엔 이제 민주당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볼지도 좀 궁금한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령 검찰은 영장에 이 사건 관계자들의 연속적인 죽음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기재해놨다. 한 장관이 뭐 언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대목 그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걸 가지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지도부가 회의하지 않습니다. 회의할 가치가 없고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정말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중대 혐의 보통 한 3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까지 넣었다는 거는 글쎄요. 이렇게까지 넣는 검찰 의도야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이렇게 매우 이례적으로 하는 거 판단을 보고 저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만능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로 만능이면은 지금 국기를 끊어가면서 죽기 살기로 본인의 생명을 걸고 단식하겠습니까? 검찰 영장에 천지창조했다고 써라. 아니 그 정도의 만능인 사람이 6번씩 조사받으러 오라면 가고 단식 13일 차에도 오라면 가고 그렇게 조사받겠어요? 그렇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나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기자할 때도 그렇고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받다가 그 피의자나 그 조사받는 분 참고인이나 숨기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면 일단은 수사당국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나 무슨 외압을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런 걸 먼저 반성을 해야죠.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마치 영장 청구에 이재명 대표나 주변 사람들이 협박을 해서 사람을 마치 한 것처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는 게 검찰의 구속영장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파렴치하고 이런 혐의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재판 가서 유무죄를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야 두 분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얘기한 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꾼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 이 두 번째는 오늘 오후에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친명과 비명계는 어떤 선택을 할지, 구체적으로 이 비명계의 중진 이상민 의원을 통해서 뭐 강경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생방송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장에 담겨 있는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밝힌 대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주요 혐의죠.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입니다. 첫 번째는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된 영장 내용부터 보시죠. 자, 어제에 이어서 이 부분도 보도되고 있는 건데 2019년 5월에서 6월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도지사 방북 도우면 쌍방울은 30대 재벌이 된다. 라는 취지로 회유를 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방북비 등을 대납할 걸 요구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 영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하고 북한하고 만났잖아요. 그때 뭐 같이 술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 옆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 대표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전화를 바꿔줘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에게 직접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요때 저 중국에서 쌍방울이 스마트폰 비용을 대납해 줄 것을 약속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북한과 사업 잘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당시 지사는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직접 통화를 했었다라고 검찰은 영장에 썼습니다. 2019년 7월 2차 국제대회 김성태, 이화영의 이재명 대표와 통화 연결을 요구했다. 전화를 바꿔주자 경기도와 쌍방울이 같이 행사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하자 이재명 대표가 알겠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게 영장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도지사의 방북을 도우면 쌍방울은 30대 재벌이 된다라는 이야기. 김성태 회장은 스마트폰 비용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다 대납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성태 회장과 통화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한 번 정도 누가 바꿔줘서 했나라고 살짝 말을 바꾼 적은 있는데 검찰은 그 통화가 이런 통화다라고 영장에 적시한 거군요.
한 17번 정도 보고했다는 거고요. 이제 통화는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기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한면서 아까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해도 되겠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혐의라는 것은 범죄에 의심되는 범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고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언론이랄지 패널이랄지 아니면 여당, 야당 계속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이유와 목적은 뭐겠어요? 결국 피의자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 그리고 피의자가 주장에 반대되는 내용, 그리고 피의자가 어떤 증거인멸, 도주염려, 그다음에 어떤 진술의 신빙성 이걸 탄핵을 해야지 영장이 발부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다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사건들도 대부분 보면 말이죠. 도주 증거인멸 그거 말고도 이 사람이 어떤 이전의 행위를 했고 뭘 했고 그걸 요즘은 영장에 기재를 다 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도 뭐 법원에서는 주장할 때 있죠. 이건 이 사건과 별개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이제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무조건 구속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재되는 것은 거의 일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지금 영장 범죄 사실에 적힌 이런 보고했다, 통화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검찰이 조사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조사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진술이든지 아니면 물적 증거가 없는데 이거 영장에다 그렇게 써버리면 잘못하면 허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영장 발부 여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보고했다.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다. 이 내용을 수사 기록을 법원에 내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그냥 영장 범죄 사실에 적힌 걸 믿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증거가 뭐가 있는지 보고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는지 진술이 뭐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맞고 범죄가 소명돼야지 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검찰이 그냥 창작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수사 결과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 조사 결과를 영장의 범죄 사실에 그 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재를 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에서 권칠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색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건 맞냐? 라며 지금 검찰 수사를 완전히 지금 부인하는 반박 성명도 했는데 한민수 대변인님,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성태가 북한에 줬다는 8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일단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그 500만 달러를 뭐 스마트팜 비용으로 줬다는 건데 스마트팜을 보면은 북한에 대한 온실 기자재 물자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남북협력기금이 따로 있어요. 만약에 북한의 쌍방울이 500만 달러로 다 전액 줬다면은 왜 2020년 줬다고 하는 해 다음해죠? 20년, 21년에 예산을 편성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맞지 않다는 얘기고요. 저는 또 그리고 여기 지금 도지사 방북도 오면은 쌍방울이 30대 그룹 된다는데 그러면 서울시장 방북도 오면 10대 그룹 됩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이없는 진술인 것 같아요. 어이없는 진술이다. 아니 300만 달러 내고 30대 그룹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상한 기업들 다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어젠가 그제 아마 우리 권칠승 수석 대변인 그런 얘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보도 보니까 그 300만 달러인가요? 이걸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동남아에 가서 무슨 도박을 했다, 수십억을 탕진했다 이런 보도 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그 부분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할까요? 아니요. 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뭐 도지사가 당시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자꾸 했다는데 전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만약 그렇게까지 본인을 위해서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냈다면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 심할 때 쌍방울 그룹이 마스크 10만 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도지사와 함께 전달식을 갖자고 한 겁니다. 그 사진 찍자는 거거든요. 그건 도지사가 거절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100억 넘는 돈을 냈다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쌍방울이 경기도에서 공모한 배달앱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쌍방울은 그냥 공모에 탈락했어요. 다 탈락했다?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물론 뭐 수사를 했겠죠. 수사를 해서 주장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정말 유무죄를 꼼꼼히 따져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장 관련돼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의 사유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목인데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중에 범죄가 심히 중대함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대목도 영장에 검찰은 기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영장의 혐의 내용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국회발 뉴스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아침엔 이 시간엔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진애 돌직구쇼만 보시면 다 나와요, 내용이.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인데 윤미향 의원이 결국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1심에서 인정됐던 무죄 혐의들도 대거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달라진 2심 판단, 4배가 된 횡령에 2심에서 결국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횡령액이 1심에서는 1,700만 원 정도만 인정됐는데 지금 2심에서는 7,957만 원, 8천만 원 상당의 횡령액이 인정됐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유죄, 보조금법 위반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유죄. 1심에서는 벌금 1,500만 원에 그쳤는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이 2심에서 선고된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유죄로 인정됐는지 보시죠. 2심 법원, 정부 보조금도 윤미향 의원이 편취했다. 할머니들 도와주라고 준 돈 6,520만 원, 할머니들 안 돕고 딴 데 썼다. 이거 인정된 거예요. 유죄. 김목동 할머니 장례금이라면서 1억여 원 모금한 거, 이것도 할머니 장례금으로 온당히 안 쓰고 딴 데 썼다. 유죄. 재판부,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한 것, 기부, 지원금의 용처도 결국 소명 못했다라며 유죄를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최용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전재 의원이 국회 일정으로 여기도 바로 갔어요. 최용두 의원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단호하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정부가 할머니들 도우라고 준 돈도 딴 데 썼고 할머니들 돕겠다 장례금으로 모았다는 저 모금액도 결국엔 윤미향 의원이 딴 데 썼다. 이거 다 유죄로 인정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필 규정이라 할 수 있고 또 사필 규정이다. 예, 더 큰 문제는 이 너무 지체됐다는 겁니다. 재판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유명한 법조계 격언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니 이렇게 해서 역사적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을 도우라고 주었던 거예요. 할머니들도 속이고 할머니들의 돈을 또 편취해서 유용했던 거 아닙니까? 이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걸 사적 이익에 썼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윤미향 이 사건 때문에요. 우리 선량한 그 NGO들, 선량한 이런 그 단체들이 이 기부금품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선량한 채 역사적인 무슨 명분을 가지고 하더니 보니까 전부 개인적으로 마사지샵 가고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특히 할머니들 무슨 장례식을 치러준다면서 그 부의금까지 했던 이런 것은 진작에 징치가 되었어야 될 사안입니다. 무엇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늦게 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의원직 상실형인데요. 이게 참 누가 썼지만 죄값의 100분의 1도 지금 못 미칠 내용입니다. 죄값의 100분의 1도 못 미친다. 그럼요. 지금 양심이 있다면 바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되고요. 이 대법원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 대법관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법원의 양형 편차, 어떤 버스 기사는 실제로 역사적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의 가족들이 호소문에 쓴 겁니다. 어떤 경우는 버스 기사가 커피 사 먹는다고 버스 요금 1, 2천 원 그거 뺏어 먹었던 걸 가지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라고 정부가 주고 국민이 내던 돈을 1심 판결을 보더라도 그 몇 천만 원 넘게 인정된 것이고 지금 8천만 원 인정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 검찰이 그 용처가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걸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인정이 안 된 것이지 윤미향도 하나도 그걸 못 밝혔습니다. 그 어디에 썼다는 것을 윤미향 의원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 뭐 저 1,000원에 비하면은 10,000배가 더 많은 돈 아닙니까? 이건 뭐 의원직 상실이 아니라 뭐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들을 위한 이런 써달라고 했던 돈을 편취하고 자기 개인을 위해 썼던 일을 어떻게 속죄하려고 하는지 빨리 의원직에서 물러나서 제발 지금이라도 할머니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적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1심이 의원직 상실형이 아닐 뿐이지 상당 부분 1심 혐의도 유죄예요. 2심에서는 더 많은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그 본질은 할머니를 위해 쓴다는 그 돈을 결국엔 딴 데 썼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추가적으로 다 유죄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 2심 의원직 상실형까지 걸리기에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들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할머니들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이렇게 재판이 질질 끌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오늘 많은 언론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문제 제기한 게 벌써 2020년 5월입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2023년 9월입니다. 다 17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예?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제가 참 무척 서러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은 떼놈이 받아먹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박선 변호사님, 저게 2020년 5월이에요. 제가 직접 보도했던 장면인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지금 2심 판결, 겨우 2심 판결이 나온 게 3년이 걸렸고 윤미향 의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대다수의 남은 의원 임기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법부 뭐하러 있어요? 이렇게 재판 길게 할 거면? 의원직 상실 뭐하러 때려요? 충분히 가능하죠. 2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 피고인도 상고할 것이고 검사도 상고할 것이라 대법원이 통상 5,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점을 비춰보면 임기는 채운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최강욱 의원도 임기 다 채워줬잖아요. 사실상 거의 다 채웠죠.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사건들은 신속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2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됐다고 봐야 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1심보다 횡령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횡령 사건은 어렵지는 않고 상당히 번거로운 사건입니다. 어렵지 않고 번거롭다는 의미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수사와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그 내역을 충분히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 나가게 되는데 어렵지 않은 과정이지만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느 정도만 입증을 해낸다면 그다음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1심은 관련 활동, 즉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2심은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입증할 부분까지는 입증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처에 사용했음을 입증해내야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상고심에서 결론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심 판단은 상당 금액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기부금품법 위반이나 보조금법 위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그 유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상고심에서는 양형을 다툴 수는 없으니 유무죄 판단을 달리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의원직은 다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윤미향 의원이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남은 의원직을 다 채우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2심 판결이 3심에서도 유지된다면 결과적으로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원직을 다 채운 결과가 또 한 번 발생하게 되는 일이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재판 지연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윤미향 의원 입장 들어보시죠. 앞으로 상고를 통해서 제 문제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나가려고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과 관련해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가부 보조금법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그대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1심도 무죄가 아닌데 1심도 유죄인데 1심 판결 후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윤미향 의원을 두둔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 오해했다라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심에서는요. 상당수 많은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정부 돈도 유용했고 할머니를 위해 모금했던 부의금 관련된 돈도 장례금 관련 돈도 유용했다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계속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한 건지 입장이 궁금하다라는 조간신문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있습니다. 사과 릴레이 했던 야당 의원들 항소심에 침묵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 1심 선고 후 이재명 대표는 악마가 된 윤미향 의원 얼마나 억울했을까 의심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어요. 김두관 의원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한다. 검찰과 언론이 범죄자라고까지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당이 이제 윤미향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라고까지 두둔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저 발언들이 오늘 아침에 다시 다 불려 재소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발언 철회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2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뭐 발언 철회하고 사과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의 특징이죠. 일단은 그 당시에 잘못했으면 그 당시에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근데 저 때도 저렇게 발언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무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죄가 없는데 우리가 참 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갔다. 우리도 그중에 한 편이었다. 동조했다.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혐의에 대해서 많이 기소가 됐지만 그중에 대부분이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1,700만 원 횡령한 거 인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1,700만 원이요. 일반적인 1,700만 원과 달라요. 1심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회사에서 1,700만 원 횡령한 거하고 정대협이라는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특히 일본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거기가 단독 500만 원, 1,000만 원도 횡령한 것은 다른 곳에서 1억 횡령한 거와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죄 판결이 나와서 벌금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왜 옹호했을까?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재판부 자체도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워낙 뭐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형을 많이 선고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일반적인 횡령과 다르다는 거죠.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돈이라는 거고 또 국가보조금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계속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이 사실은 어떤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것에 쓰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걸 피해 회복하고 변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 정도 되면 국회의원을 더 할 자격이 없다 해서 자격 상실형에 선고를 했는데 그지만 이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내년 5월 29일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 아닙니까? 5월 29일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판결 선고 자체가 국회의원의 지위, 자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의미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 최강욱 의원의 전 의원에 이어서 윤미향 의원까지 벌써 지금 두 번째인데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윤미향 의원을 변호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다. 그러고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활동은 정말 더 다른 단체 활동보다도 더 투명해야 되고 본인이나 주변이 모두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짐도 언제나 투명하게 잘 다투려야 되고요. 여기에 앞서서 마찬가지로 국민 세금이 쓰이는 가령 뭐 검찰 특활비랄지 이런 부분도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때 이제 뭐 여당 의원, 아니 야당이죠 의원들이 이런 입장, 당시 저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검찰이 한 8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했었죠.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는데, 근데 1심이었습니다만 1심에서는 딱 1개 혐의가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고 그간 검찰이 많이 밝혔던 부분들, 막 주장했던 부분들이 다 무죄가 나면서 이제 그런 미안한 감정이랄지 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유죄가 된 것 같은데 저도 뭐 보도만 봤습니다만 장례금 부분에 있어서 그 한 대목이
용도에 맞게 쓰지 않은 건 제가 봐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뭐 장학금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1심에서 보면서 그걸 유죄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윤미향 의원이 본인은 다 상고를 해서 무죄를 또 다퉈보겠다고 하니까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또 판결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무죄면은 무죄가 날 것이고 유죄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영도 의원님, 지금 당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결국은 이 사리 사욕을 채웠다, 할머니들 앞세워서. 왜냐하면 이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제 직접적인 고발과 제보가 있었고 맞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입증하는 증거가 있었고 결국 이제 1심에서도 상당 부분 유죄, 2심에서는 이제 더 많은 혐의에서 의용직 상실까지 입증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라라는 목소리 하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은 그런 의사는 전혀 없어 보여요. 부끄러움이 한치도 없어진 것이죠. 이제 그만큼 후한무치의 생각을 하는데 시민운동가로서 우선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원이 유무죄로 판단하고 했던 내용 중에 보면은 이게 증거라는 것이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시민운동가로서 모금받은 금액들이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다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시민운동을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운동은 자기 헌신, 자신들이 다른 부귀와 이런 걸 누리지 않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도 하고 또 그 존경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이에 재산은 어떻게 모았으며 유학은 어떻게 보냈으며 이런 것들을 검찰이 이 돈과 이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못해서 된 것이지 이게 지금 2심에서도 1심에서 무죄로 붙은 부분을 2심에서 다시 검토를 하니까 유죄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는 이 역사의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끼친 손해와 그 참 큰 정신적 충격도 큰 일이지만 우리 시민운동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3년 동안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게 깨끗이 가려지고 모든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시민단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민운동가는 자기의 급여 부분은 명확하게 따로 하고 또 급여를 심지어 받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활동비를 시민단체 시민들이 기부한 것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저 정대입이라는 곳에서 예컨대 무슨 광고를 다 집행했다면 광고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입증하면 돼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법원과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유용했다는 유용처를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기소한 대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지 그게 그러면은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 선량한 시민운동가들, 시민운동 단체들뿐 아니라 역사의 피해자인 할머니들 이 사건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만든 것도 아니고 바로 역사의 피해자인 할머니와 그 유가족들이 가족들이 제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검찰과 검찰의 기소도 좀 늦었습니다만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도 너무 늦어져서 그 이 피해를 복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졌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김재현 돌직구쇼 뭐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은 특히나 더 검사 출신 그리고 경찰 출신 그리고 뭐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 출신 이 중요한 언론인들 출신 다양한 전문적인 패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자, 북러 향한 직격탄.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연설입니다. 들어보시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도발 그리고 러시아의 북한과의 어떤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앞에 두고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세일즈에도 나섰습니다.
세계 시민이 함께 자유 확장해 나가는 연대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며 방미중의 40여 개국 정상과 만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를 제가 직접 취재해 봤는데 하여튼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부산 엑스포를 입에 달고 산다 라는 얘기들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진심인 상황에서 기회 될 때마다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멘트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에서 안보와 관련해서 평화가 없다라는 취지의 강한 비판을 했고 이 비판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 강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입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그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평화가 굴종적으로 한산한 상황이다. 그게 무슨 평화냐라고 하루 만에 반박을 했습니다. 압도적 힘에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볼 텐데요. 아쉽게도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의 남은 시간이 1분이라 30초씩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길게 되면 한 분은 줄어들게 되는 최영두 의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조작된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제주 군항을 만들고 우리 국방의 그 자유력을 높이고 또 초기에는 대북 송금도 수사를 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랑 연결시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뭐 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휴전선에서 북한이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 쏘면 서울이 정말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걸 지키기 위한 것이 우리 안보자산이고 북한보다 월등한 것이 바로 휴전선 부근을 지키는 안보자산이거든요. 그걸 뭐 9.19 평화협정이랑 뭐냐 해가지고 북한은 그런 정찰자산이 없습니다. 아예. 우리 정찰자산은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우리 서울을 위험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19 합의 후에 얼마나 수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까? 그건 왜 무시합니까? 예. 한민수 대변인. 1년 6개월 동안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전 정권 탐만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한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만약 했다면 노태우 정부가 북방 외교를 해서 러시아와 소련으로 동구권으로 지평을 넓혔습니다. 우리 경제 지평이 넓어지고 안보에 지렛대가 생겼습니다.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다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북한과 선언의 바이블이 노태우 정부 때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그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김진애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유튜브 김진애 돌직구쇼 별도 계정에 들어오셔서 김진애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와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검경 특집으로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라방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